안녕하세요. 행복지하십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09%, 그리고 코스닥은 1.29%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시장은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런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냐면은 실제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상황을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미국의 10년물하고 2년물 이 금리 차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자꾸 이게 단기 채권을 갖다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단기 채권에 이쪽으로 수요가 몰리고 장기물을 판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쪽 수요가 높아지고 이쪽을 자꾸 팔다 보니 이렇게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쭉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 말은 바로 투자자들이 앞으로 시장이 불확실하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자꾸 불안불안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기 침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튼 투자자들이 이렇게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고, 또 실제 주요 물가 관련 지표들을 보면은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지금 목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 그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그게 자꾸 걱정이 되니까 시장에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자꾸 시장이 불안불안하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지는 거예요. 변동성이 최근 이렇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질 때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 중간에 확진자 수 증가가 뭐 있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좀 컸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다시 잠잠해지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 역시 굉장히 현재 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관련해서 이 지표는 여러분들 자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채권 시장에서 이 하이드 채권 스프레드가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채권 시장에도 조금씩 불안한 모습으로 채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서서히 겁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바로 경기 침체로 이어질 거냐, 이렇게 또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당장은 그 확률이 굉장히 낮은 상태이다. 여기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은 실제 경기 침체가 왔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요렇게 계산을 좀 해보면은 그렇게 경기 침체를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런데 조심은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경기 침체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의기소침해지시죠. 자, 그런데 희망적인 이야기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CNN에서 집계하고 있는 공포 탐욕 그런 지수입니다. 보시면은 현재 요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렇죠?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 있죠. 투자를 갖다 언제 진행해야 되냐면 사람들이 공포스러워할 때, 사람들이 주식을 사기 싫어할 때, 그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을 무렵에 이랬습니다. 이 공포 지수가 이만큼 내려왔었어요. 이만큼 내려왔었는데 그때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싸다라고 느꼈던 그런 시기였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는데, 다시 생각해 본다면은 예전의 경험을 딱 되짚어서 다시 생각해 본다면은 주식을 지금 서서히 매수를 해야 될 시기가 다가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투자를 진행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왔다는 겁니다. 대중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 반대로 움직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기술적으로 좀 보면은 이 변곡점 지표들 봤을 때 이쪽에 코덱스 그리고 레버리지 쪽을 보시면 최근 들어서 이렇게 반등 신호들이 하나씩 포착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볼 때도 지금 서서히 반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시점이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쪽의 지정학적 위기가 계속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3차 협상을 했는데 그게 지금 일부 좀 좋은 긍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3차 협상이 별 성과 없이 마무리가 되고 곧 4차 협상을 준비한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전쟁을 끝내는 행위가 된다 아닙니까? 또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도
조금 겁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푸틴 대통령의 뭐 최대 공적이라고 하면은 강한 러시아를 만들고, 그나마 러시아 경제를 갖다가 자국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좀 발전을 시켜왔기 때문에, 푸틴이 그래도 경제는 잘 이끌어왔고 러시아를 강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이미지는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지금 서방에서 이 러시아 제재를 갖다가 막 시작을 하게 되면은 경제가 엉망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 푸틴이 쌓아왔던 그런 업적, 특히 경제 관련해서 업적은 엉망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푸틴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할 수밖에 없죠. 전쟁이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빨리 끝나지 않고, 또 장기간 쭉 진행이 돼서 서방의 제재가 계속 압박이 진행이 된다면 뭐 그동안 이뤄놨던 경제 성과도 날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푸틴도 어떤 식으로든 뭐 전쟁을 끝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또 그리고 이 제재 관련해서도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에너지 제재를 하니 많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 같은 거 제재를 하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인플레이션 압박이 큰데 저렇게 석유 제재까지 하게 되면 어떻게 되노? 이렇게, 그것 때문에 물가가 더 급등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조금 어려운 것이, 러시아의 에너지에 의존하는 이 독일 같은 또 유럽의 주요 국가들 보면 이게 지금 이렇게 이제 딱 단절이 되어버리고 다른 데서 대체 수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독일 같은 나라, 이 나라들 또 유럽 주요국들 보면은 이 나라들 또 물가 상승을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동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독자적으로 러시아산 뭐 에너지 수입을 중단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미국 내에서 수입되는 게 러시아산이 한 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 효과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예전처럼 다른 나라와 여러 가지 상황상 모든 힘을 다 합쳐서 러시아 에너지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 러시아 경제 제재를 한다, 이런 것도 어떤 이런 국제 정세상, 또 그리고 미국 내에 있는 인플레이션 여러 가지 우려상, 미국 역시도 이걸 장기간으로 끌고 가기가 굉장히 곤란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꾸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미국도 곤란하고 유럽도 곤란하고 푸틴도 곤란하고, 곤란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만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기계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공포스러워합니다만은, 이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매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맞지 않겠는가. 또 그리고 CNN 이 자료를 본다 하더라도, 예전에 이렇게 사람들이 공포스러워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퍼질 때 이때 주식이 쌌으니까 매수한 사람들 이득을 봤다 아닙니까? 그럼 지금도 이만큼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면은 사람들이 지금 주식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갖다가 매수한다면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조만간 어떤 형식으로든 상황이 종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면 다시 주식시장이 반등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서,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관망을 하는 거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결국은 상황은 다 종료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흔들림 없이 자신의 형편에 맞춰가지고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맞겠지요. 자,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그 정도 정리하고, 또 돈 흐름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면은,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어제는 한 2조 1천억 매수했고, 오늘은 한 7,300억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오늘은 이 외국인들이 매수한 것들 중에서, 또 그리고 기관들이 매수한, 이를 공통적으로 매수한 업종들도 좀 있어요. 그죠? 그 시장 수급이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좋은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또 유가의 급등으로 인해서 뭐 항공주, 뭐 또 여행업 다시 오르다가 다시 확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영원히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사람들이 놀러 많이 다닌다 생각하면 오히려 항공주하고 여행주, 최근에 이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이런 급락은 당연히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봐야 되겠죠. 또 그리고 러시아 뭐 이렇게 전쟁이 만약에 우크라이나 이 협상이 돼 가지고 종료가 된다 그러면은 유가도 곧 안정 이쪽으로
갈 것이고, 또 러시아가 이란 핵 협상을 갖다가 조건으로 하나 또 내걸었는데, 어쨌든 이란을 갖다가 조금 좀 풀어주게 되면 이란에서도 또 석유가 나기 때문에 유가는 더 안정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 방향은 이렇게 안정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겠죠. 또 물론 뭐 수혜가 증가하게 되면은 또 그에 따라서 또 유가도 변동성이 있겠지만은 일단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종료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여행주하고 항공주 같은 경우는 뭐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잘 생각해보면 사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 보니까 NC소프트 한 종목만 매수로 공통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지금 어때요? 지금 들어갈 만한 시점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도 뭐 그나마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들은 요 아래쪽에는 요 종목 정도 되겠습니다. 요 종목 정도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보시면 되겠죠. 여튼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위기가 투자자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될 가능성도 크겠죠. 그런데 오전 시황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돈이 많이 풀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건 1970년도하고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1970년대 이전에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었고 또 경제가 잘 돌아가서 돈이 많이 풀렸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돈이 많은 상황에서 그때 오일 쇼크가 1차, 2차, 3차 하면서 세계 경제가 굉장히 힘들었죠. 이 기간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때 오일 쇼크로 인해서 유가가 막 급등하다 보니까 물가가 막 따라서 엄청나게 올라버렸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물가가 너무 올라서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또 경기가 좋아지지 않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1970년대를 굉장히 힘들게 보냈죠. 돈이 풀린 상태에서 똑같죠. 1970년대 지금 똑같습니다. 돈이 많이 풀린 상태에서 에너지 위기, 원자재 위기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오래가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돈을 많이 풀었어요. 달러 풀어서 경기 부양을 하자, 달러 풀어서 경기 부양하자, 달러 풀어서 경기 부양하자 이렇게 했더니 오히려 경제가 더 안 좋아졌다 이 말입니다. 물가는 더 폭등을 하게 되고, 물가가 더 폭등하게 되니까 사람들 임금 올려주는 거는 한계가 있다 보니 경기 침체는 더 가속화되는, 오히려 불난데 기름을 붓는 형국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년간 이렇게 쭉 하고 난 다음에 이거 아니다 해서 1980년대 이제 났었죠. 그 이전까지만 해도 큰 정부 계획 어떤 계획 경제라고 해서 정부에서 사람들한테 높은 세금을 매겨가지고 돈 다 빨아당겨서 내가 대장이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이랬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걸 갖다 알았어요. 그래서 1980년대부터 해서 신자유주의가 뭐고 이야기하면서 작은 정부 이야기 나오고, 금리를 갖다가 급격하게 올려서 시중에 넣는 돈을 갖다 다 빨아당겨서 다 불태워버리고 돈을 갖다가 줄였죠. 그렇게 이제 혹독한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또 정부 민영화하고 그러면서 작은 정부가 되고, 그러면서 다시 1990년대 들어서 황을 맞이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근데 경기가 좋아져서 통화 유통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은 돈이 늘어난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또 경기가 나빠지면 또 정부에서 이렇게 돈 푼다니까요. 코로나 때 경기가 안 좋으니까 뭐 했습니까? 중앙은행에서도 돈 풀었고 정부에서도 돈 풀었죠. 경기가 좋지 않아도 돈이 늘어나고 경기가 좋아도 돈이 늘어납니다. 즉 돈이 늘어난다는 것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또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 이외의 다른 자산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고,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겁을 내는 게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까봐 겁낸다 아닙니까? 그거는 달러로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니는 빠져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러시아가 힘들어질까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3월 16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이 사태를 보고서 지금 이 달러 결제망에서 빠지게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른 나라들도 곰곰이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러시아처럼 저렇게 미국이 니 빠져 이렇게 하면은 나도 곧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다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러시아도 예전에 소련 연방 한 11개국 루블화를 통해서 무역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도 중국이 중심이 돼서 한 101개국 정도가 위안화로 지금 무역 거래를 할 수 있는 쪽이 있습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달러의 시대가 기운다고 볼 수가 있어요. 러시아의 생각 사태를 보면서 달러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미국한테 밑비면 진짜 큰일 나는구나 해서 바로 이쪽으로 중국 위안화라든지 아니면 다른 경제 공동체 EU도 마찬가지죠. EU를 통해서 EU는 이미 유로존은 EU를 통해서 다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달러 이외에 탈달러 다른 쪽으로 가서 이렇게 생각해보는 탈달러 현상이 발생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말은 곧 달러 비중 축소를 의미합니다. 달러 비중 축소를 의미한다는 것은 달러를 갖다가 미국 채권을 가지고 사면서 내보내고 있잖아요. 달러 자체를 그냥 줄여버리고 위안화 비중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금 비중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유로화 비중을 늘린다든가 다른 식의 비중을 늘리겠죠. 그럼 달러 비중이 축소된단 말은 시중에 달러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달러 가치는 급격하게 낮아지겠죠. 그럼 그때는 미국이 또 이런 선택을 더 하게 될 수가 있어요. 달러 가치가 낮아지게 되니까 걔들이 가진 무기라고는 인쇄기 아닙니까? 인쇄기를 빵빵 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전쟁을 갖다 이렇게 되면 달러 더 찍어야 돼요. 어쨌든 지금 달러 시대는 이 아마 상징적인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러시아를 달러의 결제망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하나의 어떤 시발점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달러가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관련해서 따로 한번 언제 시간 나면 좀 자세하게 정리도 한번 해볼게요.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금, 은 조금 보험 삼아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겠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더라도 돈이 늘어나고 경기가 좋아지더라도 돈이 늘어나고 달러가 지금 그 위상을 일어나게 되면 시중에 달러가 많이 풀리게 됩니다. 희한하게 거기 또 돈이 늘어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미국의 국력은 점점 쇠퇴하고 반대로 이 위안화 쪽이 굉장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유로화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좀 커질 수도 있겠죠. 그 가운데 어쨌든 돈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금과 은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도 유동성 관리를 잘하고 부채 관리를 잘 한다는 전제 하에서 또 이렇게 좀 우리가 투자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하여튼 많은 변화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결론은 돈이 어떤 형태로든 계속 늘어난다는 거고 그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은행에서 5% 10% 이자 준다고 해가지고 좋다고 은행 특별 이자 준다 그래서 들고 뛰어가는 사람도 있죠. 자, 나중에 피 보는 수가 있어요. 피 보는 수가 있습니다. 이 종이 쪼가리에 너무 목숨 걸지 마십시오. 그리고 단기적으로 시장이 스태그플레이션이니 뭐니 하면서 위기가 고조된다고 해서 굉장히 힘들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흐름을 보게 되면은 지금은 굉장히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는 거. 자, 그거는 이 지표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이 공표 지표 보세요. 좀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사람들이 투자를 꺼려할 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걸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은 사실은 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죠. 근데 안타깝게도 항상 사람은 지나고 나서 알게 되고 사람은 개개인은 똑똑하지 몰라도 대중은 띨빵하기 때문에 항상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선택을 갖다가 올바로 항상 대중과 반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면은 부자도 많겠죠. 그런데 대중과 반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그 사람들만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언투자인 것처럼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식 투자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 제가 유튜브 동영상 올려도 한 1000명 정도 볼까 말까 합니다. 예전에는 한 2000명 정도 봤는데 2000명보다 1000명 본다는 것은 주식시장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또 주식 투자할 돈도 없다는 거고 제가 이 채널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저는 이래 재밌게 합니다. 재밌게도 2000명, 3000명 이래 볼 때 있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쪽으로 신경 안 쓰고 있죠. 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 조회수만 보더라도 지금은 주식 투자를 해야 될 시기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카페 있죠? 카페에 방문한 사람들 그 방문객 그 숫자만 보더라도 지금은 주식 투자를 해야 될 때인지 말아야 될 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희한하게도 실제 주식을 사야 되거나 투자를 진행해야 되는 시점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요. 팔아야 될 때, 그때 사람들이 유튜브 시청도 많이 하고 카페 방문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가르쳐 줘도 안 됩니다. 투자에 대해서 책으로만 배웠지, 또 안전하게 자꾸 투자는 위험을 감수하고 가는 건데, 그랬을 때 위험을 감수할 때 더 큰 수익을 맛볼 수 있는 건데, 손해는 보기 싫어하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또 너무 안전하게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고점에서 해서 오히려 그 안전하게 가고자 하는 그게 더 위험한 투자라는 것을 투자자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잘 됐죠? 잘 됐죠? 항상 가르쳐도 안 되는 거고, 아마 죽을 때까지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예전부터 그랬을 겁니다. 예전부터 그랬을 거고, 그래서 대중들은 항상 무식하더라. 가르쳐도 안 되더라.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돼서 잘 살기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억지로 끌고 가서 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정말로 요즘같이 주식 투자 하기 좋은 시기에 다시 주식 투자 하라고 하면은 미친놈 취급받을 수 있어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게 돈 버는 일인데, 우리가 코로나 때 주식 사라고 하는 것처럼, 그때 사람들 만약에 주식 사라고 하면은 투자를 좀 아는 사람나 샀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미친놈 아이가 이 새끼가 니 내 망하게 만들 일이 있나, 니 내하고 뭐 전생에 악연이가 뭐 악감정이 있나 이러면서 눈빨개가 때려지길 듯이 달라들 겁니다. 돈 벌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욕 들어보면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부자로 아니면 돈 벌 수 있는 어떤 길을 갖다 알려주고 싶지만 막상 당사자가 하기 싫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라도 그냥 부자 돼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경제적 자유를 얻어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살도록 합시다. 또 끝으로 우리가 지금 뭐 최근 들어서 뭐 복지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 신흥국 외환위기가 일어나는 그 원인 여러분들께 예전에 말씀드렸죠. 달러가 이렇게 신흥국으로 들어가면 그 돈을 갖다가 건설적인 곳에 써야 돼요. 뭐 공장을 짓는다든가 뭘 하는데 이런 데 써야 돼요. 그런데 건설적이지 않은 곳에 투자가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갖다가 막 산다든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돈을 만들지 못하는 지출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국방비입니다. 국방비. 로마도 국방비 과다하게 지출해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복지 그렇게 로마 때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요즘은 이 국방비와 더불어서 돈을 생산하지 못하는 게 소비가 되는 게 바로 복지입니다. 복지. 이거는 비생산적인 어떤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흥국에서 이렇게 달러가 이제 가죠. 빠져나가면 신흥국에서는 달러가 사라지는 돈이 빠져나가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방비라든지 복지라든지 고정 지출이 계속 있는데 이건 돈을 벌지 못하는 지출. 우리가 기업에서 하는 설비 투자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물론 저기서 뭐 여러 가지 뭐 좀 좋은 의미를 보탤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뭐 하여튼 크게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데 과다하게 됐다가요. 나중에 돈을 갖다가 이제 벌지 못하게 되면 이 부분을 바로 부채나 다른 것으로 막 끌어 모은다고. 로마도 그래 망했잖아. 망하는 국가들 다 그렇잖아. 싸움을 걸었는데 돈이 없어서 이 전쟁 전비를 갖다가 조달하기 위해서 돈을 갖다가 막 찍어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눈치 못 가다가 어느 날 아씨 돈이 종이었네 이래서 박살 나는 거예요. 아니면 채권 발행해가지고 있다가 박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국가가 흥망하는 거, 가게가 흥망하는 거, 이런 거 다 똑같은 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본다더라도,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위험하죠. 전 세계에서 최고로 국방비를 많이 쓰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또 세계 다른 나라도 생산적인 어떤 설비 투자 이런 게 아니라, 너도 나도 복지 하면서 엄청 돈을 엄청 많이 쓰고 있으면 복지를 안 하라는 게 아닙니다. 복지를 해서 돈 나눠준 것보다 가르쳐서 취직을 시켜서 스스로 돈 벌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게 사실 그게 복지입니다.
뭐만 이해됩니까? 돈을 갖다가 그냥 니 100만 주지 말고, 야, 니 져서 일하면은 200만 원 번다. 이게 진짜 복지. 일할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그러니까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이즈를 늘려주는 게, 그게 진짜 복지라고. 돈 때려주는 게 복지가 아니라, 그게 복지라고. 그런데 그런 돈이 아니라, 막 나가는 돈들이 엄청 많아요. 또, 국민들이 또 그걸 원하고 있고. 이게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겠어요? 로마가 망한 것처럼 미국도 그래 된 망하고, 미국만 망하는 게 아니라 저기 베네수엘라나 남미 이 국가들 과다하게 국방비 아니면 복지로 쓸데없는 돈으로 막 나간 돈들, 복지가 참 이걸 삐딱하게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하여튼 그런 돈으로 막 나가는 국가들이 있죠. 한 방에 날아가죠. 그런 국가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거품이 엄청 늘어나고 있죠. 그 끝은 어디겠습니까? 전 세계가 깡통찰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금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금은 꼭 챙겨가지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지나고 나면은 내일 또 쉬고 모레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